오늘 설명을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과연 이제 그러면은 결론을 어떻게 냈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정말 그 사회적 논의도 많이 했고, 그 세제실 국세청 금융감독 금융위원회 재경부 각계 그 부서가 아이디어를 모아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낸 겁니다. 그럼 과세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고요. 일단 우리 제도에서는 이제 받아들인 거죠. 과세 방안, 거주자, 비거주자 적용 시기. 이제 거주자는 기타 소득으로 일단 양도 소득을 과세하기는 좀 너무 시기상조고 취득가액을 평가 기타 소득으로 했고요. 과세 표준은 양도 대가의 취득가액과 부대 비용. 세율은 20%로 이렇게 아주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기는 좀 시기상조라고 해서 했고, 그럼 비과세 기준은 연간 소득 금액이 25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일단 비과세를 하고, 그 이상 되는 것부터 이제 과세를 하고요. 과세 방법은 종합과세가 아니고 분리과세. 납부 시기는 이때. 비거주자와 외국법인 과세 방법은 국내 원천 귀삭 소득으로 아까 빗썸 같은 경우에 과세하고, 그 다음에 지급자 거래소가 원천 징수를 하도록 하고요. 원천 징수세액은 양도 가액의 10% 또는 양도 차액의 20% 적용 금액.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적용 시기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양도하는 부분으로 상당히 밀어놨죠. 왜 법 적용 시기를 그렇게 했을까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 가상화폐와 관련한 법이 있죠. 특검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기간을 감안해서 이때까지 신고 기간이고, 이제 10월 1일부터는 다 신고해가지고 과세해야 되고, 그 전 거는 일단 불문하겠다라는 것을 감안한 거고요. 내년 3월 시행될 개정특검법은 그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담고 있죠. 그래서 자금 세탁하는 데 쓰면 안 된다. 그리고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요. 그 획정이 되면 3월이잖아요. 그러면 6개월 동안 준비 기간을 두죠. 그러니까 결국은 9개월이니까 10월 1일부터 과세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가상자산 사업자는 실명 확인 가상계좌를 발급을 해야 되고요. 정보 보호 관리 체계 취득을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정보금융분석원 FIU에서 사업자 신고를 해야 되고, 사용자 정보도 보고하는 의무를 하게 되죠. 이제부터는 이제 제도권에 끌어들여 가지고 관리하고 불법 편법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게 하겠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폐가 그 가상자산이 실제 그 경제생활에도 이행되는 측면이 있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외환 거래의 편법으로 이용됐다고 했잖아요. 기러기 아빠들 것처럼. 그리고 중국 자금 세탁에도 이용 많이 됐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국에서 사실 돈 번 사람들 많이 있어요. 만약에 이제 베트남에서 제조업을 해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가정해보죠. 당연히 한국 세금을 안 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한국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들고 들어오면 국세청은 뭘 먼저 고민할까요? 이 사람 돈 많이 벌었네? 우리나라 국민인데 한국에 세금 신고 안 했잖아요? 왜 거주자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국내 자산이나 국내 인적관계, 그 다음에 국내 체류기간 이런 걸 다 조사를 해가지고 과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을 함부로 못 들고 와요. 그래서 가상화폐를 이용하면은 쉽게 들고 올 수 있지 않습니까? 합법화 시켜가지고.
그런 데서 얘기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세법 개정은 어떻게 되냐? 개인 거주자 개인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정의를 했고, 양도대여에서 발생하는 소득 특정금융법 2조 3호에 정의를 해왔고요. 그래서 그런 기타 소득으로 보고, 양도 대가의 실제 취득가액을 뺀 방법으로 하되, 그러면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전자 지갑에 계속 들어갔다 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것부터 취득가액을 인정할 것이냐는 선입선출법의 방식으로 평가를 하겠다. 그리고 의제 취득가액, 법 시행 전에 보유한 자산을 법 시행 이후 2011년 10월 1일 이후에 팔았을 때 그럼 취득가액은 이제 법 시행일 전일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의제 취득가액 제도를 취하고 있고요. 분리과세 20%, 그리고 거주자는 원천 징수 안 하죠. 비거주자만 원천 징수합니다. 거래소에서. 그 다음에 손익통산은 과세기간 내 손익통산을 허용하되 기타 소득이 있기 때문에 2월 손실 2월은 안 시켜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이런 거는 뭐 물론 이제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세율이 낮으니까 인정하지만 기본적으로 투자라고 하면 그 기간 과세라고 하는 건 우리 세법이 세금 계산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회계적으로 조세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임의적인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1년 단위로 끊고 이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손실이 난 거는 캐리 포워드 시켜주는 게 원래 원칙이 맞죠. 근데 기타 소득이기 때문에 캐리 포워드는 안 시키겠다라고 주장을 해온 겁니다. 그냥 그 상식적으로 보면 미국 세법 기준으로 보면요. 어쨌든 간에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만약에 누군가가 위헌 심판 여지가 있다고 봐요. 물론 이 위헌이 될지 안 될지는 제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투자세액에 대해서 연간 가세기간 내 손익통산만 인정하고 캐리 포워드 2월 손실 2월을 인정 투자 손실을 2월 시키지 않는 걸 한다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뭐 위헌 심판을 제청해 볼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우리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할지는 의문이지만 논란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2021년 10월 1일부터 양도하는 부분부터 과세하겠다. 그 다음에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세할 거냐? 이거는 그 가상자산 사업자가 보관 관리, 가상사업자는 아까 비썸 같은 회사들이죠. 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에 그때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 방식으로 할 것이다. 원천징수 방식으로요.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이고 원천징수 금액은 양도가액과 양도차익 중 10%, 20% 중 큰 금액을 작은 금액을 하고요. 지급 시기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문제가 발생을 하죠. 우리 국제조세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원천징수 의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합니다. 왜일까요? 특히 이게 그 가상자산은 일반 자산보다 더 실제 소유자, 귀속자가 뭐하고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보세요. 중국인 왕서방이 비썸의 전자지갑을 해가지고 매매해서 예를 들면 100억을 차익을 받았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여기 20% 차익의 20%를 과세를 해야 되죠. 그렇죠? 20억입니다. 뭐 조세 협약 당연히 여기 아직은 조세 조약에 포함이 안 돼 있지만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지금은 이게 만약에 이게 뭐 조세 조약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
이 왕서방, 뭐 중국법인의 중국의 왕서방은 비과세가 돼요. 됐다고 가정하죠. 그러면 원천징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국세청이 이상하다 조사를 해봅니까? 이게 왕서방이 아니라 사실은 왕서방의 명의를 실제 귀속자는 미국인이다. 그게 과세해야 된다.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천징수 의무 빚섬이 원천징수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 과세가 되겠죠. 사실은 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고정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는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조사해가지고 실질 귀속자를 밝혀야 된다. 실질과세 원칙을 조사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물론 특검법에 따라서 이제 빚섬은 앞으로 그 계좌 주인들을 잘 관리하겠지만 그 의무가 사실은 특검법뿐이 아니라 우리 국세 조세법상의 그렇죠? 국세기본법 그 다음에 국제조세조정관행법에 있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도 자기가 충분히 실질 귀속자 등을 조사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부담이 생기죠. 그러니까 시스템 인프라 구축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21년 10월이라고 해도 기간이 절대 길지가 않은 게 여기 거래소들이 그런 시스템을 완비하고 하는 데는 상당히 많이 시간이 필요할 거고 아마 처음에는 상당히 진통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과세 자료 제출 의무, 회원정보, 거래일자, 제출 주기는 분기별 연도별로 다 돼 있고요. 이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그 빚섬 같은 회사한테도 필요하다고 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거주자한테 지급할 때는 그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 귀속자를 조사할 의무가 원래 있어요. 안 그러면 그 원천징수세하고 가산세까지 다 부과받거든요. 우리 판례는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 그 대법원 판례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한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충분히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조건 원천징수해야 되고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해야 되고 가산세까지 부담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스템을 가지고 충분히 실질 귀속자를 밝히고 할 의무가 있는 거죠. 특경법에 따른 것보다 더 많은 의무가 세법에는 부여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 계좌를 포함시키게 해놨습니다.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에서 가상자산으로 돈을 버는 것도 과세권 행사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적어놓은 거죠. 뭐 이렇게 해놨다고 해서 안 하면 또 방법이 없어요. 가상자산 평가 근거도 상정법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상속 증여세법에 따라서 과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현행은 뭐 시가주의긴 하지만 사실은 가상자산 자세를 언급 안 했기 때문에 과연 가상자산의 시가주의가 뭔지 의문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고요. 가상자산은 이렇게 평가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주식처럼요. 특경법, 금융거래정보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래서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특검법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사망을 좀 보시면 가상자산은 우리 세법에서 특별히 정의를 안 하고 특검법에 있는 정의 규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정자적 정표, 토권 뭐 이런 걸 얘기하죠. 를 말한다. 다만 각호에 은하하는 것은 해당하는 건 제외한다. 그래가지고 재화로 교환될 수 없는 거 또는 게임 사업법에 따른 아이템, 요거는 가상자산 아니고 게임 아이템이다. 그 다음에 전자금 선불 전자지급 수단, 요거는 별도로 지급하고 있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전자 이런 거 다 빼고 그래서 결국은 요거는 이제 그 가상화폐
요건 일반적인 규정이고 예외를 다 빼버리니까 남는 거는 가상화폐밖에 없어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요거는 이제 사실은 블록체인 뉴스에 나온 건데 Q&A로 풀어놨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죠? 제가 이 강의안을 이렇게 만든 걸 보니까요.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서 일반론도 설명하고, 그 다음에 가상화폐 세법 개정안이 있기 이전의 법리, 그 다음에 외국 입법 내, 그 다음에 세법 개정안 내용, 그 다음에 개정안의 해설 Q&A 이런 거를 저기 전문 잡지에서 있는 걸 보고 그대로 옮겨놓고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야, 강의할 게 진짜 없구나. 강의자 진짜 개고생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얼마나 없으면 이렇게 울고 먹고 해가지고 사골까지 다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저도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이거 만든다고. 이 8시간 강의를 만든다고 고생 많이 했는데 요 기자도 진짜 고생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도 Q&A를 만들어가지고 설명을 잘했죠. 수많은 전국에 있는 수많은 뭐죠 이걸? 비리미라고 하더라고요. 비리미가 뭐죠? 비트코인 어린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비트코인을 비전문가들이 거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요즘 뭐 불인이도 있죠. 부동산 어린이, 주린이는 주식 어린이, 비린이는 그렇죠. 왜 어떻게 했냐 설명해.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 개인 간의 거래들은 과세 공백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 뭐라고 평가했냐면요. 이 현재는 지금 기타 소득이고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2020년 10월 1일부터 하지만 해외 거래를 통한 부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납세 의무는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 세원 포착은 어렵다. 다만 해외 계좌 신고 의무 중에 가상 자산에 대한 계좌, 전자지갑도 포함시켰으니까 원칙적으로 하고 있지만 빼먹으려고 도망가면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죠. 그렇죠? 해외 자산, 해외에 있는 계좌 신고 안 하면 사실 우리 정부가 발견하기 쉽지 않거든요. 미국 국세청에서 그 자료를 우리한테 막 주고 있지 않잖아요. 서로 정보 협정은 돼 있지만 잘 안 주죠. 근데 이게 뭐 전자지갑은 더 안 되죠. 그렇죠? 없다. 하지만 속인주의, 속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은 전 세계에서 번 돈을 다 세금 내야 되죠. 우리나라 거주자라면. 어쨌든 간에 정부는 많이 노력하고 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의 가상자산을 추가했고요. 출처 불분명 가상자산이 원화로 거래돼 입금되면 자금 출처 조사를 통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무신고는 20%, 부정행위 무신고는 40%, 역외 거래량은 60%를 가산세로 뽑고 그 다음에 OECD 자동금융정보교환 공통보고 기준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해외에서 거래하는 것도 과세 대상이니까 신고를 제대로 해라. 안 그러면 가산세 맞을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 가상자산 과세를 왜 하필 2021년 10월 1일로 미뤘느냐? 라는 질문은 얘기했죠. 특검법이 내년 2003월 달에 시행이 되고 그리고 6개월 동안 신고 계도 기간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과세도 10월 1일부터 양도하는 부분부터 과세하는 걸로 법이 만들어 놨고 했죠. 다만 지금 업계 얘기는 뭐냐면요. 2021년 10월 1일부터 특검법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기간이 지금 얼마 없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과세 인프라 또는 자기들의 거래 인프라 갖춰가는 거는 너무 시간이 이르다 라는 볼멘 소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0월 1일부터는 이런 거래소들은 신고를
오늘 내용을 정보 관리 체계, 실명 확인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고 안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내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을 받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 너무 가혹하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납세자의 거래 내역 등의 자료를 생성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의 일정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 개인 및 외국 법인의 가상자산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비과세 처벌을 받았지만 이제부터는 과세를 할 것이고 10월 1일부터고 근데 과연 그게 시스템 구축이 그때까지 가능한지는 저도 약간 의문이고 업계에서는 볼멘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다음에 보유하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2021년 9월 30일 날 당시 시가로 의제하죠. 의제 취득가액 제도죠. 실제로 그 이혼은 아마 맥스 9월 1일 시가 아니면 진짜 취득가액 입증되면 입증가액 중에 높은 금액인데 9월 1일 시가에 따라서 과세 세금이 확 바뀔 겁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의지하는 이유는 일단 납세 협력 비용이나 이런 입증 책임 혼란 방지를 위해서 그냥 이걸로 그냥 딱 정해 놓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취득가액은 큰 값이죠. 그래서 만약에 9월 1일보다 취득한 금액이 큰 거를 입증할 수 있으면 취득금액을 입증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부당한 제도는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가상자산의 특성상 취득금액에 대한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면 뭐 3년 전에 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취득가액 입증 방법이 없을 수 있거든요.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신명화가 됐기 때문에 되지만 그 다음에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는 이유가 뭐냐? 왜 양도소득이 아니냐? 이유는 뭐냐면 국제회계기준 현행소득법 과세체계를 종합적으로 해서 기타 소득으로 하고 있고 양도소득으로 하기에는 아직 좀 시기상조라고 보는 것 같아요. 좀 가혹하고 시기상조다. 그래서 상표권 등 무형자산에 발생하는 소득도 기타소득 과세 중이라서 기타소득 정도가 좀 적당하겠다.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 양도소득이 사실은 가장 원칙이고 그 다음이 기타소득이고 가장 후퇴하는 게 거래세잖아요. 기타소득 정도로 하면 되겠다. 무형자산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느냐 하고 있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뭐 원칙은 그냥 양도소득을 하기에는 좀 사회 반발도 좀 심하고 너무 또 국세청의 그 납세 관리 비용도 좀 많이 들고 이랬기 때문에 그냥 기타 소득으로 그냥 합의 본 거죠. 해외에서는 어떻게 과세하고 있느냐? 그 해외에서는 지금 대부분 국가에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자본이득 양도소득이나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히려 좀 늦은 겁니다. 다만 우리가 늦은 거는 우리나라 정부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소득세가 기본적으로 소득 원천주의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세에서 포착이 안 됐고 법 개정하기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가 정해진 게 없어서 그런 거고 해외는 미국 같은 경우는 원래 그냥 기본적으로 소득 포괄주의이기 때문에 원래 과세가 되는 거고 우리 정부가 뭐 이렇게 잘못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도 상당히 사실 고민 많이 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법을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 가상자산 양도는 당연히 과세되고요. 비거주자 외국법인도 한국 내의 소득이기 때문에 국내 원천 소득을 구성해서 과세합니다. 다만 지급자가 원천 징수 의무를 부여하죠. 지급자에게 원천 징수 의무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이거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실귀속자 판단을 사실은 거래소가 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매달 원천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게 돼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왜 이제 거주자의 국내 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 방법은 기타 소득으로 하기로 했고, 분리과세는 왜 하느냐? 왜 분리과세를 하고 종합과세를 왜 안 넣느냐? 기본적으로 20%의 세율로 하면서 아직은 과세 인프라가 양도차익에 대해 전면적인 과세를 하고 종합소득으로 편입시키에는 과세 인프라가 아직 안 갖춰졌고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이미 과세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미국 IRS는 단순 소득이나 일반 급여를 만약에 가상화폐로 지급받더라도 그거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라고 IRS는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자, 여기서 질문.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에서 만약에 월급을 비트코인으로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시는 분? 과세 여부를 따지기 전에 한국은 가상화폐로 월급 주면 감옥 갑니다. 근로기준법에 돼 있어요. 반드시 노동자에 대한 보수는 급여는 뭘로 줘야 되지? 현금으로 줘야 되고요. 밥통으로 주면 감옥 가고 가상화폐로 줘도 감옥 갑니다. 현금으로 줘야 되고요. 근로자 개인한테 직접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로펌을 다닐 때 사실은 제가 이제 처음에 저도 공무원 생활 처음 할 때는 월급은 통장으로 주고 나머지 수당은 노란 봉투에 담아서 현금으로 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현금 주는데 제가 이제 로펌에 들어가니까 신입 변호사 할 때 그 월급은 이제 통장으로 주는데 보너스는 변호사들은 성과급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성과급을 주고 의소 변호사들은 일한 시간에 따라서 성과급을 좀 주거든요. 그거는 사실 별도 계좌로 얘기하면 별도 계좌로 줬거든요. 현금으로 얘기하면 현금으로 주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유학을 가고 했는데 유학 가서 저는 이제 뉴욕으로 갔었는데 거기 아파트 같은 센터에서 이제 가족들끼리 많이 어울리니까 부인들끼리 서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남편 월급을 얼마 받았다, 저를 얼마 받았다 막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이제 부인들끼리 모이면은 누가 더 남편이 더 헌신적인지 용돈을 적게 쓰는지 알뜰한지 부인한테 잘하는지 전국 노예 자랑을 하잖아요. 노예 자랑을. 그러면서 이제 다툴통이 나버리는 거예요. 어떤 남편은 보너스를 다 줬는데 어떤 남편은 평생 보너스는 원래 로펌 보너스가 없어 이러면서 요즘 법률계가 얼마나 힘든데 보너스가 어딨어 이러면 다 지가 먹어버리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그 부인이 회사에다 다 남편한테 당신 월급을 못 믿겠다. 그러니 월급 급여 통장을 내 이름으로 바꿔라 라고 했는데 우리 변호사니까 또 이제 근로기준법에 있는 조항을 딱 들고 와서 부인한테 설명한 거예요. 여보, 한국 법은 급여는 무조건 직접 지급하게 돼 있어 당신 통장으로 못 들어가. 법이야. 미안해. 안 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회사에다가 그 부인이 얘기했더니 회사도 근로기준법상 가족의 통장으로 못 들어간다 라고 했는데 이 부인이 역시 이 법조인 남편을 만나니까 법을 이제 알게 돼가지고 노동청에다가 유권해석을 신청을 한 거예요. 유권해석 결과가 뭐냐면 원칙은 근로자 개인의 통장에 가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부인 등 같이 사는 가족에 대해서는 근로자 개인 통장으로 본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월급이 부인 통장에 다 들어갔다는 그런 실제 실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어요.
미국은 그런 게 아니니까. 근데 한국은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죠. 한국은 아르바이트나 월급을 가상화폐로 주는 순간 노동법 위반으로 구속될 거예요. 그리고 가상소득, 거래소득을 과세하는 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딱 하니까 반대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요즘 국민청원 있죠. 국민청원에다가 어떤 분이 올렸는데 참여인원이 한 21,050명 찬성을 했고요. 나머지 유사한 건이 많이 올랐는데 뭐라고 올랐냐면 이 신문에 나왔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건 이해하지만 아니 주식보다 훨씬 더 나쁜 직업을 하는 거에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는 국가의 조세권 남용이다 하면서 초대 이승만 정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히기만 하고 착취만 한다 뭐 이래가지고 했는데 상당히 인원이 많이 됐고요. 특히 여기서 주장한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원칙이 딱 비춰볼 때 주식에 비해서 차별받고 있다. 우리 세법에서는 어떤 원칙이 있죠? 조세평등주의라고 있죠. 합리적 근거 없이 소득을 차별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주식하고 가상화폐는 합리적으로 차별할 이유가 없는데 왜 주식보다 가상화폐를 차별해서 중과하느냐라고. 그래서 요거에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는 그냥 당연히 주식은 건전한 자본시장을 위해서 사실 특별히 취급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상자산은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론을 니은 멍멍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주식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주식에 대해서는 특히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자본 조달이라고 하는 측면, 그 다음에 국가의 건전한 그 주식회사 제도의 발전 이런 측면에서 사실 주식 소득에 대해서는 국가가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그 산업이 중요한 국가에서 특별히 과세적으로 취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소득에 대해서 사실 근로소득이나 나머지 소득보다 좀 더 우대하잖아요. 우리 소득이 아시죠? 근로소득보다 자본소득을 더 우대하거든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본시장 육성, 두 번째는 자본의 국제 이동성 때문에 우리가 너무 중과를 하게 되면 해외로 자본이 이동될 위험이 있고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근로소득은 어떨까요? 근로소득률을 높인다고 해서 우리가 근로자들이 외국 가서 도망가서 근로를 할까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로자들은 호구고 우리가 이제 그런 거지. 절대 그렇지만 가상자산을 주식처럼 그렇게 우대하는 거는 아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거 있는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